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어제 종일 오르락내리락 정신없는 장이었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문 열었던 장이 이내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낙폭을 키워갔었는데 그래도 60일선을 찍은 후에 그래도 점차 회복을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발표 이후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눈에 띄었고 오후장 들어서 지수를 끌어줬던 건 단연 SK하이닉스였죠.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IT 대장의 상승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IT 장비주들의 동반 상승이 나타났고 그간 조금 쉬어가던 언택트주들도 반등하면서 지수를 같이 받쳐내줬는데요. 그런데 기관의 연속적인 매도는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도 기관은 덜어냈는데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이고 또 개인이 매수로 방어를 해줬습니다. 피로감 높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겨우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마감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기술주의 변동성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과 이슈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형 기술주가 강하게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도 여전히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에 대한 실망감에 10% 넘게 하락했고 대형 기술주들 대부분 2에서 4%대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3%가량 소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했기 때문인데 그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유럽이 다시 셧다운될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WTI는 39.93달러에 마감하면서 3거래일째 4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값은 1,86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을 끌어내린 건데요. 유럽 각국이 셧다운을 검토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고 이에 달러화 가치가 오른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4% 오르면서 94.40으로 두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이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개발 백신은 통상 2회 접종이 요구되는 타사 백신들과 달리 한 차례만 접종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전해졌는데 전 세계 215개 지역에서 최대 6만 명의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대규모 3상은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2% 가까이 빠지면서 26,76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2%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3%가량 하락으로 3,23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역시 기술주의 하락으로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1,63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5%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보다 조금 더 낮아진 시세입니다. 1,25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 4%가량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는데요. 3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 흐름 함께 확인하시죠. 샌비트 글로벌 토큰 어제 이 시간에는 1,900원대였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는 모습인데요. 2,117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밀세고가 5%의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46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가 3%가량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만 3,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에메랄드 9%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0.04% 강보합으로 5만 8,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반등 하루 만에 다시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또 미국 내 추가 부양책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주들의 변동성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 마감 상황 자세하게 또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와 오늘 뉴욕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틀을 좀 말씀드려보면 결국 이번 11월 3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즉 대선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약세의 모습 보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애플을 비롯해서 큰 대형주가 상당히 약세의 모습 보였던 것들이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저께 끝난 유로존 오늘 새벽 끝난 그 유로 증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미국을 넘어서 유로존 증시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코로나19 그러니까 셧다운 이슈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독일 닥스 지수 그리고 프랑스 지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유로존 증시가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보리스 총리가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앞으로 유로존 증시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유로존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시장을 상당히 올려주겠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유로존 증시는 상당히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 끝난 유로존의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미국 증시로 좀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도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9월 2일 날 12,000선 이후에 단기간에 2,000포인트 정도 급락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S&P 500 지수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9월 초에 약 3,58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270선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약세로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쓰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에너지가 좀 떨어졌다.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몇몇 종목들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애플입니다. 애플의 차트의 모습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 주당 $500, 그리고 최근 들어 $100 모습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모습이죠? 액면 분할한 모습이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상당히 급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애플의 주가가 약 4.19%의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그 구글의 모회사죠. 구글의 모회사를 좀 보시면 구글의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일 날 $1,726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400 나름대로 선방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약세가 좀 기록되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여전히 테슬라의 모습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테슬라의 주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4일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어느덧 $2,318의 어떤 주가가 액면 분할 이후에는 다시 한번 $380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참여자들이 결국 테슬라의 주가가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이런저런 부정적 이슈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상당히 좀 급락의 모습 보이겠다 보겠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가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로존을 넘어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많은 그 참여자들이 다른 나라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달러 인덱스 주가는 소폭이나마 상승의 모습 보이겠습니다. 결국 달러 인덱스의 어떤 주가가 즉 달러의 가격이 강세의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그것과 좀 연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 가격이 지난 두 달간의 그 약세인 그러니까 온수당 $1,860 지난 8월 달에는 몇몇 외국계 증권사가 온수당 $2,000 넘어서 온수당 $3,000를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던 적이 바로 엊그저 같은데 다시 한번 금 가격이 $1,800까지 하회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가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가 관련돼서 원유 재고가 감소됐다 이런 이슈가 있지만 또한 재고로 봐서는 결국 미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 때는 부정적 이슈 속에서 유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39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다시 한번 월봉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럴당 146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는 유로존을 넘어서 즉 중동발 악재를 넘어서 상당히 시장의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덧 지난 2008년에는 배럴당 146달러대 그리고 지금은 배럴당 39달러 즉 배럴당 40달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에너지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3대 지수가 어제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은 지난 직전 대선의 모습을 보더라도 대선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과 좀 맞물릴 수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코로나19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국도 뭐 최근 들어서 뭐 며칠째 뭐 2자리, 3자리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로벌 어떤 그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보면요. 결국 글로벌 케이시스의 어떤 명단이 이제 3천만 명이 넘어섰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충격인 것 같고 그런데서 미국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난 1월 달 이후에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난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군인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 6.25 전쟁 때 약 3만 3천여 명,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4만여 명, 그리고 이라크 전쟁 때 약 3,519만 명의 어떤 사망 등을 합쳐서 현재 코로나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들을 보면 결국 그 미국이 경제와 관련돼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후의 시장에 대한 판단은 코로나19가 얼마나 미국 경제를 잠식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몇몇 데이터를 좀 체크해 보면요.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맹탕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심에 섰던 앨런 머스크의 어떤 트위터 내용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0일 그러니까 현지 일자로 9월 20일이라는 것은 배터리데이 바로 전날이죠.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좀 시그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바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LG라는 부분, 그리고 파나소닉이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CATL 이게 어떤 회사죠? 결국 이게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요. 앨런 머스크의 있던 트위터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이렇게 배터리 즉 배터리를 좀 늘리거나 구매하려고 감소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쇼티지가 날 것이다. 언제까지 쇼티지가 날 것이다 표현을 쓰고 있냐면 2022년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앨런 머스크 오너가 했던 얘기가 저겁니다. 2022년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어저께 테슬라 비롯해서 소위 이런 어떤 전기차 관련 종목들 상당히 떴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 관련돼서 테슬라의 어떤 리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 상당히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주가도 이게 지금 월봉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일봉으로 모습 보면요. 결국 이게 주식 분할했기 때문에 지난 8월 28일에는 주당 2,300달러. 이때 어떤 얘기 했었죠? 뭐 테슬라가 아니라 뭐 3,000슬라 뭐 등등 얘기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그리고 배터리데이 때 앨런 머스크 의장이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앞으로 업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썼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이후의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 테슬라가 좌우할 것인데 테슬라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0%의 급락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또한 한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미국에 있는 올해 데이터를 보면 결국 테슬라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가장 매수 1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 약세가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이 기업이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몇몇 모더나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처럼 뭐 백신 1상 이상 하고 있고 지금 3상을 지금 준비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0.16%의 상승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147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소폭이나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약세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기에 언컨택트 종목들도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어쩌면 미국 증시가
이제는 상승보다는 하락의 기조에 들어섰다. 이런 어떤 월스트리트의 오늘 어떤 외신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 테슬라의 핑계로 되기에는 상당히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말씀들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두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을 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거론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황도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유엔 총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아마 제 기억에 4번째 유엔 총회 때 스피치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당선했던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 또는 상당히 그런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시기에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쏟아나는데 이번에 유엔 총회 때는 오히려 타켓을 중국으로 좀 돌려섰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지난 20일 날 했던 그 내용 중에 주된 내용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요. 중국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주식이 지금은 하락한다면 그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인 실책이 아니라 결국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타켓을 중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좀 언짢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가 이런 표현이죠. 어쩌면 이것이 결국 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몇몇 종목을 넘어서 우리가 이런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잠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리뷰를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확진자가 690만 명, 즉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중국이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가 10만 단위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은 이렇게 상당히 최근 들어서 어려지고 있는데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식 선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언짢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 이면을 보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했나 이런 어떤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는 같은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취임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중국을 향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증권의 데이터인데요. 2016년 3월 달부터 보시면 좀 그렇겠지만 이게 ZT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보면 중흥통신이죠. 상당히 중국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통신 어떤 그 회사인데요. 2016년 3월 달에 미국이 이 당시부터 대중국 제재를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결국 그 상무부에서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를 했죠. 이 통상 미국이 상무부가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할 때는 기본적인 이유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됐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16년 3월 그리고 2018년 8월까지 어떻게 보면 그건 2달 넘게 미국이 그 ZT 그러니까 중흥통신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었던 이런 어떤 과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좀 가지고 있죠. 화웨이 제재는 2018년 넘어서 그 전에도 결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버나 이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화웨이가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타켓 속에서 화웨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이죠. 홍콩이 상당히 어렸을 때 이제 미국이 홍콩의 제재법을 좀 가했고요. 홍콩의 제재법을 가했던 얘기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홍콩에서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미국이 그동안은 비관세로 했는데 이제는 비관세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박탈하고 이제는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제재를 좀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달로 돌아보겠습니다. 틱톡 그리고 위챗을 제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계기는 백도 그러니까 틱톡이나 위챗을 쓰게 되면 그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넘어간다 이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고 8월 16일부터 약 45일의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발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난 미국과 중국의 제1차 무역협상의 결과를 좀 보여줬겠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증권이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 값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제1단계 미중 무역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 수지 조정,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이 얼떨결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대미 수입액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는 좀 다른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화 강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부분이죠. 결국 미국에 있는 어떤 라이선스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카피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막아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도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도와주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국 영사관, 그러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중국 영사관 폐쇄 등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지난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오히려 중국이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히 미국이 중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앞으로 11월 3일 그러니까 대선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미국이 앞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결국 중국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과거 시기처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번에는 코로나19로서 계속 어렵게 만든다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은 시기의 제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런저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미국이 11월 3일까지 지금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인텔과 AMD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노트북 부분에 대한 허가라서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요.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이 허가를 좀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결국 화웨이가 좀 싫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의 앞으로 반도체나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이나 등등의 기업체들은 앞으로 납품하지 말라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어느덧 그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 그리고 통신 시장 1위인 화웨이를 어떻게든 지금보다 좀 어렵게 만들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라볼 때는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구글처럼 어떻게 보면 어플을 만들 거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3일이죠. 어제입니다. 이걸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커피인 그 화웨이 순환 회장이 어저께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화웨이가 손을 들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화웨이의 어떤 홈페이지의 모습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좀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화웨이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존이 우리의 주된 목표이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된 연례기술 컨퍼런스 그러니까 화웨이 커넥트 2020 기조연설에서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 화웨이 회장이 이런 얘기했다는 걸 보면 화웨이가 앞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저께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결국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보면 화웨이가 앞으로는 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정리를 좀 드려보면요. 지난 15일부터는 미국 기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게 되면 미국 상무부 등 미국 기업에 미국 국가에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조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몇몇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INTC 그러니까 인텔입니다. 인텔 비롯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에 상당히 좀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텔의 주가가 주당 61달러에서 50달러 밴드까지 단계를 급락했습니다. 이때 급락했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화웨이에 납품하지 마라 이런 어떤 판단 속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많이 좀 받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서버용 CPU 관련돼서 약 40%를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상당히 강한 행정명령에 인텔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근데 어저께 또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인텔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나는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이나 즉 화웨이를 옥죄이기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 업종들의 어떤 주가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커버해 주려고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퀄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퀄컴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화웨이 관련돼서는 인텔의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작년 한 해 화웨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의 매출의 1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의 약 11%의 메모리 쪽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텔 관련돼서 이렇게 화웨이 어떤 수출을 허가하게 된다면 결국 한국에 있는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은 어쩌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관련돼서 허가해 준 것이 지금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작년에 신청한 것이 올해 신청허가가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즉 화웨이를 향해서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화웨이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은 LG화학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효과는 없었고 이 물적 분할 이슈에 따른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어제도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번에 LG화학 얘기 나오면서 LG화학에 대해서 좀 팔아라, 또 고점 매도 쪽으로 말씀드렸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변화로 보게 되면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 외에 또 테슬라의 여러 가지 영향권, 특히 오늘 또 테슬라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막연한 기대감들은 사라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어제 테슬라 관련된 얘기 쪽에서 좀 곱씹어 봐야 될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중기적 물론 이제 시장 어제 보여준 그림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앞으로 폭발적인 전기차의 성장, 2차 전지가 당연히 그에 따른 동반적인 성장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제 테슬라가 보여준 상황은 전기차 메이커 입장에서 충분히 비용을 줄여야 된다, 원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기적으로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이 돼야 그만큼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대중화, 보급화가 더 빨리 될 수 있겠다는 내용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배터리 가격에 대한 하락은 일단 충분히 예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계속 낮춰가는 쪽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누리는 수익성은 약간 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2022년까지는 이제 배터리 공급이 부족이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그 전에 일단 지금 당장은 업체들과 특히 CATL이나 파나소닉, LG화학과 충분히 협업을 하겠는데 그 이후에까지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내재화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암시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 지금 당장도 괜찮고 앞으로 1, 2년 이 사이는 계속
어떻게 보면 커지는 시장과 상대적으로 공급 우위 시장에 대한 변화가 기대가 되긴 하는데 하지만 불확실성이 좀 높다는 관점들 쪽에서 지금 LG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된 전기차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그러면 중요하게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또 이제 주주총회를 통과돼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10월 말을 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면은 일단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68만 원대가 저항이고요. 63만 원대가 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박스권 쪽의 지지와 저항 쪽에서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박스권 하단부의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거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저점대 매수하자라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이어지는 현상까지 봤을 때는 약 한 60만 원대 초반 정도나 60만 원 중심의 테스트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밸류를 약간 무시하고 올라왔던 대표적인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부터는 이런 가능성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돌아봤더니 좀 많이 올랐더라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그 시점을 노리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지금 조정받는 종목들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들을 보면서 일단 저점 매수로 대응하자는 흐름인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턴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약간 조심스럽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 언택트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금 좀 돌아와주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시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향성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에서 할 게 별로 없다. 특히 지금 최근에 보통 얘기하는 게 BBIG죠. 이게 주도주인데 BBIG 쪽에서 어떤 B라고 하는 배터리를 그쪽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쪽으로 좀 돌아가는 언택트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의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 쪽이 다시 귀환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유럽의 뭐 코로나 2차 유행 얘기들 다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수의 변화를 보니까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지금 시즌은 겨울 독감과도 같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고점을 치고 하락하는데 기간이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좀 많이 소외된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제 매수세가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기술적인 얘기까지 조금 더 첨부를 하게 되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중요한 지지권이 29만 원 초반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진리 쪽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 정도가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카카오는 35만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점을 다시 강하게 시도했다가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갔으면 일단은 반등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해서 다시 한번 지난 고점대를 돌파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들이 시장 전반적인 조정권의 흐름들이 뚜렷하고 게다가 어떤 가격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올 정도로 강한 빠른 변화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약간 기간 조정이나 패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을 봤었을 때 여기서 다시 속도를 높여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혹시나 뭐 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매매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 쪽에서 일단 작은 수익에도 일단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택트 쪽에서도 종목들 기존에 움직이던 종목 쪽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두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또 한샘이죠. 인테리어 쪽에서 한샘 같은 경우는 지금 쪽에서 일단은 약 수익률 짧게 잡고라도 반등을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아직은 시장 큰 그림상의 변화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살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택트 섹터들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시장에 또 IPO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빅히트 엔터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들에서 목표가를 공모 예정가보다 이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상장 이후의 가격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를 포함해서 국내 IPO 이슈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 이번에 빅히트 엔터 청약이 10월 5일, 6일인데 그 청약하실 겁니까? 마음은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러나 돈이 점점점 이거죠? 맞습니다. 네, 다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나도 누구처럼 뭐 30억 넣어서 뭐 몇백 주 받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하고 잠자야죠. 네, 꿈속에서 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이 이제 오늘인가요? 9월 24일부터 내일까지 또 이제 그러면 지금 레인지가 아마 정해지겠죠. 10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지금 열기라고 하게 되면 13만 5천 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10월 5일, 6일 일반 공모가 들어가고 만약에 13만 5천 원에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던 따상, 그러니까 즉 2배 가고 또 상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날 10월 6일 날 종가가 35만 1천 원이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12조 5천억이 됩니다. 네, 데뷔하자마자 12조 대. 참 뭐 최근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를 봐서는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여기서 느끼죠. 삼성생명이 시가총액이 12조가 안 되는데 시총 27위. 뭐 여기저기서나 삼성생명 대리점 보고 건물 보이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엔터사 BTS의 인기를 힘에 업은 이 회사가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맞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IPO 열기를 반영해서 증권사도 목표가를 30만 원대에서 뭐 38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따상 나오게 되면 뭐 38만 원이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PR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0배가 훨씬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작년 기준으로 보였던 그 엔터사의 PR이 SM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YG엔터가 제일 높겠죠. 그런데 올해 실적까지 계산하게 되면 한 뭐 40배가 최고인 엔터사들의 PR을 다 훌쩍 넘어간다라는 쪽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위버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아미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BTS 팬 커뮤니티 서비스인데 여기서 굿즈죠. 예, 이런 것도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판매를 잘하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열성 팬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뭐 국내뿐만 있겠습니까? 해외 쪽에서도 관련된 굿즈 특히 우리 지금 뭐 T를 입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사람이 달라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IPO 공모가 되고 그 초기 쪽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지금 IPO에 대해서 뭐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는 거에 대한 또 다른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PO는 하시되 근데 뭐 너무 무리하게 또 자금 전략 세우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또 강조드리는 게 저는 이거보다는 또 카카오뱅크 많이 얘기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카카오에서 또 카카오뱅크 IPO 추진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가 나왔고요. 빠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예스24 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계속 관심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오늘도 주가가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호재를 주가가 인식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오늘 장중 고점에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시장 조정과 함께 가격대 맞으면은 재매수하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IPO가 많이 남은 입장 쪽에서 트레이딩 입장은 계속 유지하시되 그나마 저는 그래도 꼽으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한 2%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장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 등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다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그 밖에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내일까지 5에서 30mm,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대전 16도, 강릉은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 24도, 광주 25도, 강릉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꽤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청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침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속초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제주는 비가 내리다 오전에 개겠고요. 낮 기온 전주 25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와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는 토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